사실 포괄일죄로 판단이 되면 피고인에게 보통은 유리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 2, 3, 4, 5번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검사가 기소할 때 4번, 5번만 확인을 해서 4번, 5번만 기소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1, 2, 3, 4, 5가 포괄일죄면 나중에 1, 2, 3에 대해서 다시 기소를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게 돼요.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이제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피고인들에게 여러 가지 실질적인 중요한 쟁점들이 있겠지만 사실 죄수 판단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피고인 한 명이 여러 개의 죄를 범했을 때는 당연히 가중처벌이 되겠죠. 하지만 피고인 한 명이 범한 죄가 한 개라고 하면 그 지은 죄만으로 처벌이 될 거예요. A씨가 강도도 하고 상해도 하고 절도도 하고 점유일탈물 횡령도 했을 때 형량하고 단순히 그냥 절도만 인정됐을 때 형량은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보통 우리가 어떤 죄의 수를 결정하는 기준은 사실 행위예요, 행위. 칼을 한 번 푹 찌른 거랑 두 번 푹푹 찌른 거랑 이런 행위 기준이 가장 사실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피해자의 수라든가 다른 부수적인 요인이 같이 검토될 수는 있어요. 오늘 이제 설명하려는 게 포괄일죄라는 건데 이 포괄일죄는 뭐냐면 행위만 놓고 보면 여러 개예요. 피고인이 했던 행위만 놓고 보면 분명히 여러 개인데 어떤 특별한 요건을 갖췄을 때 이걸 그냥 법적으로는 죄로는 하나의 죄로 평가하자. 행위는 여러 개지만 죄로는 하나로 평가하자라고 해서 나온 게 포괄일죄라는 거예요. 이 포괄일죄가 어떻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냐면 사실 포괄일죄로 판단이 되면 피고인에게 보통은 유리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 2, 3, 4, 5번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검사가 기소할 때 4번, 5번만 확인을 해서 4번, 5번만 기소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1, 2, 3, 4, 5가 포괄일죄면 나중에 1, 2, 3에 대해서 다시 기소를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게 돼요.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의 효력이 다른 포괄일죄까지 미쳐버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형사재판하는 피고인에게 포괄일죄로 처리되는 것은 경합범으로 처리되는 것보다는 유리한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포괄일죄의 유형은 우리 형법 이런 교과서 보면 결합범, 계속범, 집합범, 연속범, 접속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좀 쉬운 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접속범이라는 건 뭐냐면요.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해서 동일한 범죄가 동일한 범죄 의사의 발현으로서 접속해서 행해지는 거. 별도로도 다 할 수 있지만 시간적, 장소적으로 접속해서 범위, 범죄 의사의 동일한 발현으로서 동일한 객체에 대해서 접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접속범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뭐냐면 증인이 출석을 했어요. 민사재판에. 그래서 선서를 한 번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증인신문하면 질문 하나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100개의 질문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 100개의 질문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서 그중에 한 30개의 증언에 거짓말한 거예요. 자, 하나의 증인신문 기일에 증인이 한 번 선서를 하고 한 개의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서 30개의 발언을 거짓말했다. 이런 경우에가 보통 접속범으로서 포괄일죄로 그냥 하나의 위증죄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범이 되려면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접속범을 이해하는데 좀 중요하고 재밌는 판례를 소개해보면 피고인이 어떤 피해자 한 명을 강간을 해가지고 상해를 입혔어요. 그리고 나서 1시간 후쯤에 장소를 옮겨서 그 같은 피해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간을 했다. 이런 경우는 접속범으로 볼 수 없다. 라고 해서 앞서 행해졌던 강간치상죄와 사후적인 강간죄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 접속범이 되려면은 피해법익이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영업장에 들어가서 난동을 피웠는데 칼을 두고 난동을 피운 거예요. 근데 거기 영업장에 여러 명이 있었어. 3명이 있었어요. 근데 막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서 칼을 휘두르는 건 맞아요. 그죠? 근데 A씨한테는 푹 찔러서 상해를 크게 입히고 B씨는 그냥 휘두르기만 하고 위협만 하고 욕설만 했다. 이거는 피해법익이 다르고 피해자가 다른 경우는 포괄일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재밌는 게 연속범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연속하여 행해진 수개의 행위가 이게 동종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래서 요거 형법 처음 공부하면 교수님들 항상 이 얘기 설명하시거든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설명하면서 알리바바가 맨날 가서 훔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속해서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동종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래서 특히나 뇌물죄, 사기죄 이런 범죄에서 연속범이 많아요. 예를 들면 뇌물죄 같은 경우도 어떤 뭐 공무원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갖다 주는 게 뇌물인데 그 사람 마음속 생각 똑같고 한 번만 준 게 아니야. 오늘 가서 봉투 넣어주고 오고 또 며칠 후에 가서 또 사과 상자에 또 돈 넣어주고 또 며칠 후에 가서 명품백 갖다 주고 이런 게 연속해서 행해지는데 동종의 뇌물 범죄인 거죠. 이런 경우에 특히 뇌물죄 같은 경우에 실제 갔던 행위는 여러 번이어도 연속범으로서 포괄일죄로 취급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집합범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집합범 중에 이제 유명한 게 상습범, 영업범, 직업범이라는 거예요. 상습범의 경우도 행위 자체는 여러 번이지만 상습성의 발현으로 인정되면 그냥 상습 사기, 상습 범죄 그 범죄 일죄로 포괄일죄로 취급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무면허 의료행위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거는 면허 없는 사람이 의료하는 건데 환자를 100명 받았다고 해서 100개의 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죄다. 왜냐면 이건 영업범으로 집합범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일죄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중요한 거는 포괄일죄 중에 일부 범죄에 대한 기판력은 나머지 범죄에 미치기 때문에 나중에 검사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나머지 죄를 기소해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다는 거. 그 다음에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특히 재산범죄에서는 특경법이 적용되려면 피해 금액이 5억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득 금액이 5억 이상이어야 되는데 각각의 죄를 별도로 취급하느냐 하나로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이득액의 수 산정 방법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단순 사기죄 형법이 적용되느냐 특경법이 적용되느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